최근 EU하고도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은 오히려 미국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EU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또 역시 유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업가적인 면모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겉으로는 이겼다고 하지만 불리한 거는 약간 미룰 줄도 알고 또 강하게 할 건 또 가져오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정말 관세 이슈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신동진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저희는 다시 뵙는 거지만 네. 처음 뵐 수 있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략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아마 제가 왔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숭실대학교 금융경제학과의 신동준 겸임교수고요. 공식적으로 올해 1월에 퇴직을 했고 그전에는 한 25년 정도 자본시장에서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을 했었고 미래에셋증권에서 트레이딩 부문의 운용 전략도 제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또 저희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사실 당장 이 지난 그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지나면서만 해도 막 EU와 관련해서 관세 50%를 매기겠다 막 엄포를 놨다가 또 이걸 또 유예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좀 요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트럼프의 뭐 생각을 100%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물론 본인도 잘 모르시는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엔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그 주변의 참모들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일단 제조업 부흥을 통한 성장 을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예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뭐 생산 없는 소비 부양책은 바이든 정부를 비판한 거죠. 생산이 없는 소비 부양책은 인플레이션만 야기할 뿐이다.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감세, 두 번째 규제 완화,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에너지를 쓰도록 하겠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감세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더 재정 지출을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정 적자 문제, 정부 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질 텐데 그러면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이제 재정 매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부채를 많이 일으키면 안 돼라고 하는 매파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예전에도 계속 반대했었고 최근에도 법안 통과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지출 삭감을 좀 가져와야 이 부분에 감세를 해드릴게요. 뭐 이런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좀 설득하는 명목으로 일단 관세 수입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도치를 통해서 다른 여러 정부 영역 중에서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부분을 좀 효율화해보겠다라는 얘기를 좀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스케줄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설득이 어느 정도는 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모양새는 티격태격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원래 공화당이 예상하고 있었던 7월 4일 그 독립기념일 전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인 사인을 할 수 있도록 감세안이 법안이 지금은 뭐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세 법안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어느 정도 손에 얻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는 점점 조금씩 이제 발을 좀 빼는 내가 이겼어. 뭐 중국이 우리 보고 뭐 이런 거 협상하자고 해. 이제는 잘하겠다고 해. 그러니까 관세는 낮춰줄게. 이러면서 관세는 조금씩 이제 정점을 최악의 경우에 정점을 찍고 지금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관세 정책을 좀 그 감세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좀 레버리징을 일으키는 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 툴이 하나 있고요. 하나 더 있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싶어하는 또 하나가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뭐 부채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부채를 좀 줄이는 효과도 있을 거고 또 제조업 부흥을 통한 성장을 하고 싶으니까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제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의 뭐 힘을 좀 키우고 싶어하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관세라는 것이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최대 소비 시장을 동맹국들이든 적대국이든 활용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달러가 너무 강해졌고 달러가 너무 강해서라는 이유는 달러를 많이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외환보유고에서도 갖고 있어야 되고 무역을 하려면 갖고 있어야 되니까 달러에 대해서 과도한
기본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서 달러가 고평가가 돼서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도 잃고 일자리도 우리가 잃었으니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국민들이 힘들어지니까 우리가 정부 재정을 써서 부양을 하느라고 재정 적자 혹은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비용을 동맹국 혹은 적대국들과 좀 분담하겠다라는 의도로 사실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과정에서 관세하고 안보를 레버리지해서 협상을 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작년 말부터 스티븐 미란이라는 그 백악관 그 경제자문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의장을 통해서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감세를 통과시키기 위한 세수가 어느 정도 확보될 거야라는 연 2천억 달러 정도니까 10년이면 2조 달러거든요. 그래서 꽤 큰 금액이죠.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관세와 안보를 레버리지해서 미국에서 팔고 싶으면 공장이 미국으로 와야 돼라든가 아니면 안보 비용을 더 내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에는 100년 만기 무이자 채권으로 바꾸자라는 그것도 이제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여러 가지 협상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냥 정말로 이 트럼프의 어떤 의도대로 관세 수입이 그 정도로 좀 거두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뭐 어떤 감세로 인한 적자를 이게 충당할 정도가 될지가 약간 의문스럽기는 하거든요. 일단 지금처럼 만약에 달러가 방향성이 좀 약세로 가고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무역량이 좀 줄고 뭐 이렇게 되면 글쎄요 이게 교역량이 과연 트럼프의 생각대로 그렇게 늘어날 수 있을지는 잘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10년 동안 관세 수입을 매년 2천억 달러씩 걷는다는 얘기는 지금의 관세 전략이 약해지지 않고 그냥 계속 간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서 그거는 오히려 경제 기초 체력을 좀 약하게 만들거나 교역량을 약하게 만들어서 관세 수입을 예상보다는 좀 덜 걷게 되거나 아니면 관세 수입을 더 걷게 되면 기존의 세수가 좀 줄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희망이 있다면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거기에 의해서 기업들이 더 돈을 벌고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고 한다면 물론 없어지는 데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희망을 가져볼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요. 글쎄요. 관세 수입이 10년 동안 2천억 달러씩 매년 꼬박꼬박 걷어질 수 있을지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와서는 뭐 그동안 발효했던 여러 관세 조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유예가 된 상태이잖아요. 뭐 네.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럽에 대해서도 그렇고 네. 좀 어느 정도는 이 관세 전쟁이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네.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4월 9일 날 보편 관세 10%에다가 국가별 상호 관세를 뭐 엄청난 관세를 발표했던 그때 이후에 13시간 만에 사실 전격 90일 관세 유예를 했거든요. 중국 빼고요. 그러면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4.5% 위로 급격하게 치솟아 올라가면서 이게 국채 금리가 급등했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일단 한 발 뒤로 물러났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4월 22일, 23일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연준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 뭐 강하게 얘기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직전 몇 주 사이에 달러 자산에 대해서 광범위한 이탈 혹은 매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트리플 약세라고 얘기하는 뭐 달러, 미국 주식, 미국 국채 세 개가 다 약세로 가는 이 흐름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었고 당일날 달러 인덱스가 1% 이상 하락했죠. 그래서 이때 또 당시에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하고 대화하고 있지는 않은데 곧 우리가 긴장 완화가 가까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장을 좀 안심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좀 진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 그리고 파월에 대한 해고도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첫 번째 국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두 번째 국면은 달러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이탈 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이 두 번 다 일단 멈춘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5월 13일 날 상호 관세 인하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를 뭐 115%포인트였던가요? 이렇게 동시에 같이 낮췄지 않습니까? 그때도 생각해 보면
미국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5월 말 이전에 아무리 늦어도 5월 20일, 뭐 5월 20 며칠 사이에 주문이 들어가지 않으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을 신학기 혹은 연말 쇼핑 시즌 때 판매대가 텅텅 비게 될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 때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공급 대란, 뭐 물류 대란이 뭐 물자 부족 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저는 반응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똑같이 중국이 우리 보고 뭐 협상하자고 했어. 얻어낸 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겼어라는 식의 그 코멘트를 하면서 양국의 관세가 일단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저는 지금도 중국에 대한 관세가 30%인데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생필품들, 예를 들면 주방용품, 뭐 학용품, 휴대폰은 뭐 거의 대부분이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중국산의 비중이 뭐 85%, 95% 뭐 이렇게 되는 물건들이에요. 장난감 뭐 이런 것들이요. 선풍기 뭐 이런 거는 거의 95%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물건들이 일단 들어오질 못하고 있거나 혹은 가격이 뭐 그렇게 높아져서 수입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겠죠. 예.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 30% 아직 중국산에 대한 수입품의 관세 남아있는 것 중에서 펜타닐에 대한 관세 20%가 있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국민들이 부담스러워하면 중국이 드디어 펜타닐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어. 20% 낮출게 하고 결국 10% 정도로 낮추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도 결국에는 어떤 겉으로 좀 내비치는 메시지와 실제로 이 관세 정책을 부과했다가 유예했다가 하는 그 과정에서 그 고려하는 어떤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좀 별개로 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걸까요? 별개로 간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반응들을 보면서 사실 강하게 밀어붙일 건 밀어붙이고 또 얻을 건 양보할 건 양보하는 형태인 것 같거든요. 물론 양보하더라도 내가 이겼어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예를 들면 중동을 순방하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 금액 유치를 또 이루어낸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대만이든 양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무역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카드를 우리가 내밀어야 완화시켜서 우리한테 대할까 뭐 이런 걱정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또 하는 면들도 있죠. 그러나 중국처럼 뭔가 아직 미국의 제조업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주방용품, 장난감, 뭐 휴대폰 이런 거 만들 역량이 없는데 관세부터 시작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미국이 불리한 입장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일단 미루는 분위기인 것 같고 최근 EU하고도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업종은 오히려 미국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EU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또 역시 유예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업가적인 면모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겉으로는 이겼다고 하지만 불리한 거는 약간 미룰 줄도 알고 또 강하게 할 건 또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작은 나라들은 알아서 기고 있는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네.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좀 이 증시나 어떤 이 거시경제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협상이 될 때까지 아마 계속 또 연장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무언가 했다라는 또 선언을 할 텐데요. 이제 그게 명확한 선언이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다 내준 것 같은데 겉으로는 이긴 것처럼 뭐 이렇게 할지라도 저는 유예 기간이 끝나든 끝나지 않든 뭐 미국 주식시장 자체는 저는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관세에 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관세의 리스크는 이미 정점을 찍고 점점점 이제 완만하게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뭐 AI에 대한 여러 가지 올해 초에 있었던 딥시크의 충격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시연한 거라든가 최근에 구글에서 만든 뭐 AI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늘 저녁에 이 방송이 뭐 오늘 저녁에 나간다고 하시니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또 어떤 새로운 뭐 하나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72개 모아서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생각보다는 미국이 그래도 여전히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구나. 물론 딥시크에 의해서 약간 훼손된 면이 있지만 그때만큼 걱정스럽지는 않다라는 생각들도 할 것 같아서 그 기업들은 현금 흐름 능력이 뭐 탁월하고 부채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지금의 미국
경제에 대한 이슈는 저는 침체 리스크는 일단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융 불안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고금리를 견딜 수 없는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달러가 약세로 혹시 갔을 때 여기에 또 관련된 뭔가 리스크가 있을 텐데, 이건 대부분 다 미국 밖의 리스크일 수 있어서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고금리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무엇일까 보면 여전히 돈 잘 벌고 있는 빅테크 혹은 M7 이런 쪽에 결국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금융 불안에 의해서 혹시라도 뭔가 중간에 영국의 국채 발작, 최근에 일본의 국채 발작, 혹은 미국의 일부 또 그런 발작,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결국 그것의 근본적인 해결은 정부 부채 문제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우상향하겠지만 그런 충격에 의한 경기 침체 리스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기이겠지만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매매라는 표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차곡차곡 하시는 분들은 그 리스크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차피 한번 부러지면 또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성장은 여전히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주식시장을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영역을 좀 좁혀서 아까 여전히 미국의 M7을 좀 포커스하고 나머지는 달러가 약세로 갈 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의 다변화하는 전략,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